안녕하세요. 전라도에서 부모님과 배추 농사를 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전라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추가 유명한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제가 제 자식들까지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올 줄은 몰랐네요. 정말 사람 일 모른다더니 직장 생활하려고 서울로 상경할 때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도 지금 전반적인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 쓸 여유도 있네요. 이곳에서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배추 농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팍팍한 서울살이에도 전라도 배추 광고만 보면 고향의 향수를 느끼곤 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는 일이 있을까 생각만 해봤지 온 가족이 전라도에서 배추 농사를 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네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10년 이상 살던 사람은 서울 떠나면 살기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막상 떠나오니 더 체질에 맞고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와 남편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전라도까지 내려올 결심을 하게 된 건 오히려 큰 다짐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악재처럼 겹치면서 남편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와 남편도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 좋은 일들로 힘든 시간을 겪는 동안 시댁은 어땠는 줄 아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가장 힘든 시기에 있던 남편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에요. 지금도 어머님이 남편에게 했던 모진 말들, 그리고 아버님의 냉정한 태도는 눈에 선명하고 자다가도 생각이 날 정도랍니다. 시아버님은 배울 만큼 배운 분이셨어요. 지방에서 왕년에 시의원을 지내고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이셨죠. 시어머님도 처음에는 교양 있고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만큼 멋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들 밑에서 자라서 남편이 인품이 훌륭하구나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연애 당시 제가 결혼할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종이조차도 길가에 막 버리는 법이 없었어요. 연애 시절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류장 의자에 작은 종이 쓰레기가 보였는데 남편이 그 종이를 망설임 없이 손으로 잡아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집어드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거 내가 주워간다고 내 손 더러워지는 것도 아닌데 뭘. 이 쓰레기 여기 계속 있으면 바람 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텐데 그럼 보기 싫잖아. 그래도 길에 있던 거 막 줍고 그러면 찝찝하지 않아? 손이야 씻으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데 그냥 본 사람이 치우면 되지. 남편은 마치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듯이 눈에 보인 종이를 집어서는 근처에 있던 휴지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쁜 짓은 안 할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다양한 사연을 듣다 보면 처자식을 두고 바람피는 남편 사연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연애 때부터 어디 가서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부부는 같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면 최소한 처자식 눈에 눈물 콧물 빼거나 배 굶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처음 시댁 식구들과 인사했을 때도 괜히 가족들도 다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그때는 시어머님도 저를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 직접 과일까지 깎아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원래는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출세하는데 우리 경필이가 여자 보는 눈은 좋네. 참 인상도 좋고 참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참 고우세요. 말하는 것도 어쩜 예쁜 말만 이렇게 할까. 연애 1, 2년 했던 거랑 부부로 사는 건 또 다른 일이야. 서로 의지하면서 현명하게 잘 살아. 내가 말 안 해도 야무지게 잘 살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도 안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쏙 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시아버님께서도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도 편한 언니가 생긴 것 같다면서 같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시에 시숙님과 형님이 있었지만 시누이는 형님과 가까운 사이 같진 않았어요.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 당시 시숙님은 공부 중이라는 말만 들었죠. 그 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숙님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결혼 후 임신했을 당시였는데 시어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진수성찬을 차리셨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처음 봤던 날 했던 말을 형님을 보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남이 마누라를 잘 만나서 승승장구하는 것 좀 봐. 아주 기특해. 내조를 잘해야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건데 너도 고생 많았다. 저 한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했던 거죠. 집안일 신경 안 쓰게 해주고 애들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하면서 살아. 형님은 시어머님의 칭찬이 불편한지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은 밥을 먹는 저와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도 집안에서 잘해야 경필이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 텐데 중견기업 계속 다녀봐야 얼마나 번다고 계속 다녀. 더 좋은 자리 알아보면서 다니고 있지? 저는 갑자기 제가 잘해야 남편이 더 좋은 회사로 옮길 수 있다는 말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남편도 갑작스런 어머님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부족함 없이 잘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굳이 회사를 옮겨야 할 필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웃으면서 침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 어머님. 이직하고 싶다고 하면 저도 당연히 응원해 주겠지만 잘 다니고 있어서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나 봐요. 저도 지금 회사 만족해요. 제 나이에 이직해봐야 똑같죠 뭐. 제 말에 남편도 거들며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못마땅하신지 혀를 차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지적하듯이 말씀하셨고요. 네가 그렇게 안일하게 말하니까 남편도 가만히 있는 거야. 돈 더 주는 회사가 당연히 더 좋은 거지. 남자 놈이 욕심이 있어야지. 잘 생각해봐. 애들은 돈으로 키우는 거야. 저와 남편은 어머님 말씀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못마땅하신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누이가 어머님 말씀을 가로막으며 말하더군요. 대기업 다니는 내 친구가 그러는데 돈 많이 주면 다 이유가 있다더라. 자기한테 맞는 자리에 있으면 된 거지. 대기업이라고 다 잘 다니겠어? 안 그래요, 새언니? 시누이는 어머님을 보며 말하다 형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누이의 물음에 형님도 회사가 어딜 가나 다 똑같다며 둘러댔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눈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화불량으로 약을 사서 돌아갔어요. 어머님의 눈총에 불편했는지 소화불량이 왔나 보다 하면서 남편이 미안해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이직하고 싶으면 편하게 말해. 나도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아니야. 난 지금도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회사는 일이나 돈보다 사람들이랑 잘 맞아 오래 다니지. 그래도 꼭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당신은 뭘 해도 다 잘할 사람이니까. 남편은 저에게 지금 회사 괜찮다면서 다독였어요. 한 귀로 듣고 흘리기에는 어머님의 말이 가슴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도 둘이나 낳고 오순도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께는 교수인 시숙님이 최고의 아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은 남편을 보며
더 큰 회사로 옮길 생각 없냐며 묻곤 했습니다. 불편했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더 좋은 회사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냥 행복하기만 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 없이도 사는 남편인데 회사에서 사내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눈치도 못 챘어요. 남편이 그저 일이 많아져서 야근으로 바쁜 줄로만 알았죠. 그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무심했나 싶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러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그날도 밤늦게 퇴근한 남편을 불러앉혀 놓고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안색도 영 안 좋고 왜 이렇게 살이 쭉쭉 빠지는 거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에 검진이라도 받으러 갈까? 여보, 그게 아니라 요즘 회사에서 일이 좀 생겼는데 무슨 일이길래 사람이 피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변해가는 거야. 이상한 일이면 당장 그만둬. 제 말에 어깨까지 들썩이며 펑펑 우는 남편을 보자 너무 속상했어요. 남편은 가장이라 참고만 있던 그동안의 일들을 제게 털어놨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회사로 쫓아가서 다 뒤집어 놓고 싶었어요. 남편은 울먹이는 소리로 제게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일하던 임원분이 갑자기 6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여윳돈도 없고 돈 거래는 곤란하다고 하니까 날 팀에서 완전히 배척시키더라. 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눈밖에 나니까 팀원들도 날 외면하는 거야. 그동안 같이 일한 정이고 뭐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까지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저는 남편이 털어놓는 말을 듣고 황당했어요. 뉴스로만 듣던 사내 왕따가 제 남편이 될 거라고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동안 그저 바쁜 시기라서 남편이 야근이 많은 줄만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동안 퇴근 시간만 되면 업무를 과중하게 받았고 그 일마저도 임원이 출근하기 전까지 보고서로 만들어두라는 지시를 받았던 거예요. 임원이 퇴근 시간에 내일 아침까지 해달라는데 대충 하고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인이 있을까요? 제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일이라도 잘하면 다시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회사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성이 착했던 남편인지라 그동안 꾹꾹 참아오다가 제게 모든 걸 털어놓은 날 회사에도 임원을 고발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꼭 안아주며 달래줬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여보, 힘들면 언제든지 나와. 알았지? 나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소중해. 그런데 당신이 계속 그 회사에서 다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꼭 더 못하겠으면 나한테 말해줘. 고마워, 여보.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회사에는 고발했으니까 조치를 취해줄 거야. 우선 해볼 때까지 해볼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말하기로 약속까지 하고서야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회사 임원을 고발하면 어떤 징계가 내려지거나 팀이라도 이동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팀 이동도 시간이 걸렸고 해당 임원은 남편에게 보복성 업무를 더 가중시켰어요. 결국 회사에 고발하고도 남편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시달리며 섭식 장애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담배나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었는데 밤마다 소주를 마시고 어떤 날에는 담배 냄새가 잔뜩 배인 채로 집에 오곤 했어요. 그야말로 사람이 타락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은 잘 안 하던 남편이 매일같이 제게 하소연을 했어요. 이제는 회사에 희망이 안 보여. 내일은 더 힘들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남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매일같이 회사가 두렵다는 말과 더 이상 그만 살고 싶다는 말의 반복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일요일 저녁에
제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뉴스에서 회사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 나 더는 회사 못 버티겠어. 회사의 건의도 수차례 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 이대로는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신, 내일 당장 가서 회사 그만둬.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도 있는 거지. 그놈의 회사가 뭐라고. 그딴 회사 당신도 필요 없다 하고 당장 사표 날리고 내일 바로 나와. 알았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너무 나약해 빠져서 당신한테 부담만 주는 것 같아. 회사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직 젊어 여보. 애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시간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리고 그 정도 회사 다녔던 당신이 능력이 없겠어? 충분히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가족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무 걱정 말고 그만두고 나와. 제 말에 남편은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는 남편이 펑펑 울 수 있도록 등을 다독여줬습니다. 그동안 이 착한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다지만 사람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저는 100세 시대에 오래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며 남편을 다독였어요. 남편도 제게 고맙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앙상한 손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참 오랜만에 푹 잠에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자 살도 많이 빠졌고 거친 피부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괴롭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편안한 얼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이 뒤집어진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제 남편 퇴직이 시댁을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하다 지나가는 말로 퇴사 소식을 알렸는데 노발대발 하시더니 다음날 집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대낮에 오셔서 아이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느낄 만큼 어머님은 막말을 쏟아 부으셨어요. 집에 오자마자 어머님은 남편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너 회사를 왜 그만둬? 정신 나갔어? 애들은 뭐 땅 파서 키울 거야?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요. 남자놈이 그런 걸 못 참아서 지금 회사 나왔다고 떠드는 거냐?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쓴 학원비, 과외비가 다 얼만데 지금 장난해? 그깟 일로 나가 떨어질 거면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뭐 사회생활이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저는 모진 말로 남편을 핍박하는 어머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남편에게 집안 망신이라며 발을 구르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남편도 계속해서 화내는 어머님을 보며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도 제 탓이에요? 어쩌면 괜찮냐고 물어봐 주지도 않으세요. 왜 이게 제 탓인데요? 그리고 제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남들은 그 자리라도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네가 쉽게 걷어차고 나오니까 답답해서 그러지, 답답해서. 지 형만큼만 해도 내가 걱정을 안 해. 너는 나약해서 뭐든 그렇게 쉽게 그만두잖아. 남편의 말에도 어머님은 시숙님 얘기까지 꺼내며 남편을 공격했어요. 저는 왜 이게 시숙님과 비교될 일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같은 분야에 있는 형제도 아닌데 왜 둘이 똑같이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마구잡이로 막말을 쏟던 어머님의 눈총은 갑자기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던져버리면서 저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화를 버럭 내셨어요. 너 때문이지? 네가 옆에서 그만두라고 꼬신 거지? 안 그러고서야 심장이 콩알만한 애가 쉽게 회사를 나올 수가 없어. 네가 진짜 현명했으면 남편이 힘들어도 회사를 못 나오게 했어야지. 그깟 일로 회사를 나오게 만들어? 저는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저를 탓하시면서 화를 내시는데
제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런 상황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어머님을 말려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저도 어머님께 해야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그깟 일이라뇨. 저 사람 그동안 산송장 같았어요. 지금 회사 나오고 사람이 좀 괜찮아진 거지. 옆에서 보면 곧 죽을 사람 같았다고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해도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어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는 더 큰 회사로 옮기라고 하셨잖아요. 다니면서 옮기라는 거지. 누가 때려치고 나오래? 젊은 사람도 취업 못하고 있는데 다 늙은 아저씨를 누가 데려다 쓸 건데.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친 거야. 이래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야 하는 법이야.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계속 화만 내실 거면 돌아가 주세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더 역정을 내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두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한다며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 남편이 어머님을 달래서 집에 모셔다 드렸다고 하더군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다 퇴사를 했다면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남편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에만 집중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따돌림을 피하자 어머님이 저희 가족을 가족 행사에서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님 생신이 가까워오길래 어머님께 전화해서 같이 외식이나 할까 하고 전화드렸더니 아버님 회사가 바빠서 그냥 넘어가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아버님 생신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고민하다 형님과 같이 선물이라도 챙겨드릴까 싶어서 의논하려고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형님이 의아한 듯 묻는 겁니다. 아버님 생신 선물? 그날 어머님이 다 같이 1박 2일로 근교 놀러 가자고 하시던데 동서 몰랐어? 네? 어머님이 저한테는 바빠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시던데요. 어머님이 말을 안 하셨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잘 모르겠네. 제가 어머님께 확인해 볼게요. 형님도 저만큼 당황하셨는지 횡설수설 하시길래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족 행사에 저희 가족을 빼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별거 아니라는 목소리로 제게 말하시더군요. 지금은 황당합니다. 되려 제게 쏘아붙이듯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가족이 와서 밥만 먹고 가려고? 돈도 못 버는데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꼴을 어떻게 보니? 그냥 집에서 빨리 회사나 알아봐.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그러니까 너라도 대기업 같은 회사 다녔으면 좀 좋아?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그럼 너희 아버님 생신이라고 뭐 해올 건데? 네 형님은 아버님 양복 한 벌 맞춘다더라. 너네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잖아. 이래서 내가 직업부터 학교까지 다 따져서 며느리 드려야 된다는 거야. 어머님의 말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이들을 낳고 주부로 있던 제가 못마땅하셨는지 남편이 놀면 나가서 너라도 일이라도 하라며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이라고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괜히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안 갈게요. 가봐야 애들이 좋은 모습 보고 배울 것도 없을 것 같고 아버님 생신이라 두 분 용돈이라도 챙겨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저는 어머님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남편이 취업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화내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까 시숙님 식구와 저희들을 비교하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의 저울 위에 올라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더 노골적으로 저와 형님을 비교하면서 무시하셨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새해라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어머님은 제 아이들까지 신경 쓰는 척 하시면서 무시하셨죠. 형님은 워낙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시숙님도 아이들 교육이라면 본인들 일 제쳐두고 나서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에 정답이 있을까요? 저희는 그저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는 게 있다면 사교육을 등록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은 새해부터 제게 아이들 학원은 제대로 다니고 있냐며 묻더군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택배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시면서 꼭 택배 일에서 밥은 먹고 사냐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창피할 거라고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택배 일을 하는 걸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작한 일인데 응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라면 제 아들이 택배 일이라도 시작했다면 옆에서 응원해 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조차도 제 탓이라면서 제가 남편 발목을 잡는다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어머님은 시숙님이 교수로 일한다는 게 제일 자랑인 분이셨어요. 그러니 제가 내조를 잘해서 남편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눈치를 많이 주셨어요. 사실 시숙님도 교수긴 해도 지방에 있는 이름도 모를 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교수라는 직함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날도 어머님은 새해부터 저를 보며 애들 교육은 잘 시키고 있냐며 물으셨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 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형님과 저를 또 비교하며 말하셨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해. 너는 생각이 너무 짧은 거 아니니? 큰 며느리는 애들 학원도 다 알아보고 미리 등록한다는데 애들이 하고 싶다는 것만 해주려면 네가 평생 품고 살 거야? 어머님,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해야 가서도 많이 배우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 아니면 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도 택배 일이나 하게 놔두는 거겠지. 너도 참 일이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천하태평이다. 그날은 저도 어머님의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히더군요. 특히 아이들 문제까지 형님과 붙여가며 비교하실 줄은 몰랐어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어머님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애들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게 택배 일이니까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 아니야. 이게 지금 걱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말하세요, 저한테. 집안에 여자가 단단히 잘못 들었어. 아유, 큰애가 승승장구하는 것만 봐도 여자가 중요하다니까. 저는 결국 어머님의 말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 상황을 방관하는 아버님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제 남편과 제가 무시를 당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피땀 흘려 버는 돈이 죄인가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어머님을 보며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적성에 맞게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형님은 애들이 저희 애들보다 컸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만 가볼게요. 이런 말만 안 듣고 커도 아이들은 더 잘 클 것 같네요. 제가 어머님을 보며 말하자 어머님은 제가 이기려 든다며 화를 내셨어요. 되려 저에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속 편하게 산다며 제 식구들이 다 망할 거라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혹시나 들을까 싶어서 얼른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남편 네 식구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아이들한테 오늘 일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 미안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엄마 괜찮냐며 물어오는 모습을 보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처럼 근심 걱정 없이 남편이 지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건강하기만을 바랬어요. 남편이 택배 일을 시작하고 몰라보게 건강해졌거든요. 몸은 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편안하니 좀 살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전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모진 말 신경 쓰지 말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네요. 남편도 집에 오자 저를 위로해 줬어요. 사실 남편 덕에 어머님의 무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일 없던 시댁에 불행의 그림자가 덮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간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버님은 자식 셋을 불러 모았어요. 약주를 워낙 좋아하신 분이라 건강이 걱정된 적이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아버님은 자식들을 세워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암이라는데 내가 간이식을 받아야 한대. 셋 다 검사받고 누가 나 이식 좀 해줄 수 있겠니? 순간 병실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던 시숙님은 먼 산만 보다 눈치 보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이식 잘못해주면 큰일 나요. 돈도 아니고 장기를 달라고 하면 어떤 자식이 주겠어요. 저 애가 둘인데다가 한창 돈 벌 때라서 애 엄마도 반대할 거예요. 차가운 시숙님의 말에 아버님은 멋쩍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간이식을 하겠다며 나서는 거예요. 모두 놀라 있는데 홀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없었으면 이렇게 살아 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해야죠. 여동생 부담 주고 싶지 않고 바로 검사해서 아버지한테 적합하다고 하면 제가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 아버님은 울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 간이식만 해주면 내 전 재산 다 너 물려주마. 절대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정말 고맙다. 내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네. 잘 키웠어. 저는 솔직히 남편의 선택을 반대하고 싶었어요. 택배 일이 체력적으로 힘든 일인데 남편 건강이 가장 먼저 걱정됐거든요. 까맣게 타들어가는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아버님 간 공여자로 적합한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남편이 공여자로 적합하다는 결과였어요. 이걸 제가 기뻐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저는 혹시나 남편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말해. 괜찮아. 나 살면서 부모님 원망스러울 때 많았어. 그런데 당장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실까 걱정도 되고 아버지 덕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이랑 가정도 꾸렸잖아. 효도한다고 생각해. 그래도 수술받다 잘못되면 어떡해?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걱정하지 마. 당신 알잖아. 나 착한 병에 걸린 거. 농담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나 몰라라 하면 우리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당신이 기도 좀 많이 해줘. 저는 남편의 말에 더는 말릴 수 없었어요. 남편의 뜻이 저런데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수술 당일 아이들과 저는 수술실 앞에서 남편을 마음으로 응원했어요. 아이들은 아빠 건강이 나으라며 끝까지 옆을 지켜주더군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벌써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부디 남편이 건강하게 나와서 기특한 아이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1시간이 1년 같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끝냈습니다. 아버님도 간 이식 후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설마 설마 했는데 아버님은 간 이식 후 태도가 바뀌셨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어도 간을 떼준다는 건 큰 결심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남편에게 고생했다며 500만 원을 주셨대요. 그런데도 남편은 서운한 내색 한 번 안 했습니다. 본인이 돈을 바라고 했던 일도 아니고 아버지만 건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내심 아버님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는지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곤 했어요. 그래도 그날 이후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남해의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으로 가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아버님 연세가 70 초반이었어요. 이제 쉴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다 정리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어느 날 형님이 전화해서 제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버님이 사업 정리하시면서 재산을 절반 주셨는데 절반 치고는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동선에는 그때 간이식 해줘서 좀 더 받았어?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형님은 제가 아버님께 뭐라도 받은 줄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금시 초문이었어요. 결국 형님의 전화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혹시나 남편은 받은 게 있는지 남편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이 시숙님한테 재산을 절반이나 주셨다는데 형님은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하더라. 당신 알고 있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전혀 몰랐어. 나는 목숨 걸고 간이식까지 해줬는데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남편은 그때야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름 때문에 남편은 남해까지 시부모님들을 찾아간 겁니다. 저 같아도 답답해서 지구 끝까지 찾아갔을 거예요.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시아버님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그래도 집안에서는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야. 너는 택배일 하는 주제에 그 재산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당장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자식한테 내가 뭘 줄 수 있겠어. 아버지, 저 목숨 걸고 아버지한테 간이식도 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너한테 재산 물려주면 너 그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한순간에 다 잃을 게 뻔한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내가 죽으면 네 몫은 그때 줄 테니까 기다려. 당장은 절대 못 준다. 남편은 너무 억울해서 아버님께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결국 허탈한 거 황당함에 아버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전 재산 준다고 하시고서 500만 원 주셨을 때도 저 한마디 안 했어요.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솔직히 네가 그동안 믿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너를 내가 뭘 믿고 투자를 해? 투자요? 저는요, 아버지 자식이에요, 자식. 돈이 아니고 사람이라고요. 힘들 때 도와드렸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죽으면 돈 준다잖아. 네 형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좀 준 거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 돈 저 안 받을 거예요. 그 대신 누가 부모님한테 진정한 자식인지 생각해 보세요. 형은 아버지 아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신 거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그렇게 아버님과 남편은 서로 안 보고 살겠다고 화를 냈어요. 저는 남편을 다독이며 나오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점쟁이가 그러는데 너는 마누라랑 계속 살면 인생이 그지 같을 거래. 지금 얘랑 갈라서야 네가 사는 거야.
당장 이혼하면 돈 떼줄 테니까 잘 생각해. 어머님은 저를 흘겨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태도에 질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또 점 보셨어요? 저는 그런 점쟁이보다 처자식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평생 점이나 보면서 사세요. 아들 다신 찾을 생각 마시고요. 남편은 매몰차게 집을 나와버렸어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에 왔는데 뒤늦게 소식을 들은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누이도 맨날 큰아들만 감싼다며 불만이 많았어요. 정말 집안이 쑥대밭이 된 상태였어요. 겉으로만 보면 재산 상속의 문제지만 자세히 보면 그동안 시부모님의 자식 차별이 불러온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뒤통수 제대로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시숙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동안 자식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다 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게다가 아버님께 미리 받은 돈으로 갔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우릴 배신했어.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니?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쩌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손주 좀 보여달래도 애들 공부한다고 안 들려주고 우리를 완전 찬밥 취급해. 돈을 괜히 줬어. 저는 어머님의 하소연에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저희랑은 인연 끊기로 하셨잖아요. 왜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부딪힐 수도 있지. 이런 걸로 뭘 인연을 끊어. 이제 보니까 중간에서 내 아들 조종한 게 다 너구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젠 저도 해명하고 싶지도 않네요. 남편이 어머님 용서하면 그때 저도 용서할게요. 하지만 애들 교육으로 작정하고 이민 간 시숙님 가족들이 시부모님을 뵈러 오는 일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과 아버님은 둘만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시누이도 그때 일로 전혀 찾아뵙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을 데리고 전라도 부모님 댁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정을 전부 아는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농촌 일을 배워보라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의 남편에게 딱이었죠. 하다 보니 남편도 적성에 맞았는지 친정아빠와 환상의 호흡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자연을 보며 크니까 웃음도 많아지고 즐거워하고 있고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온 가족이 10배는 더 웃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과 관계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시숙님은 캐나다로 간 뒤부터 아예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SNS나 메신저로도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그러니 시부모님들 속이 타들어갈 만했어요. 요즘도 명절만 되면 전화가 와서 두 분이서 똑같은 말을 하세요. 경치 좋은 곳에 와도 가족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구나. 이 늙은이들 불쌍하게 보고 한번 들려줄 수 없겠니? 내가 잘못했다. 남편은 아직도 시부모님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남편은 강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캐나다로 가보세요. 형이 반겨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지난날 두 분의 말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더 이상 저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말아주세요. 여전히 부모님에게 서름이 가득한 남편이 시부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저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중간에서 뭘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남편에게 사과를 먼저 받으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전라도에서 제 친정과 가깝게 지내게 된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정말 친부모처럼 모시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지난날 선택을 모두 알고 계셔서 아들이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에서보다 100배는 더 살만해요. 옛말에 효심이 지극하면 돌 위에서도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슴을 품으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말년에 이렇게 장성한 아들을 볼 줄 몰랐는데 내가 복에 겨웠다, 복에 겨웠어. 제가 더 잘해야죠. 됐네. 지금처럼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살자고. 우리 아들이 손이 빨라서 일이 금방 끝나. 워낙 장인어른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금방 배우나 봅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사람들처럼 떠들고 지냅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날 일이 어땠는지 대화도 하고 힘든 점은 없는지 서로 챙겨주고 있어요. 남편 성격상 어려운 말 못할 걸 알아서인지 아버지가 먼저 이끌어 주세요. 남편도 예전보다는 살이 많이 찌고 훨씬 보기 좋아요. 가끔 시누이가 놀러 오면 저희 엄마가 반찬도 챙겨주곤 하시고요. 절임 배추 사업도 하고 계셔서 김치도 넉넉히 담그셔서 나눠 먹는답니다. 오히려 저와 남편은 살만해졌는데 시부모님들은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명절만 가까우면 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더 많이 해서 하소연을 하세요. 남편은 아버님 전화에 대고 화를 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만 좀 전화하세요. 한 번 더 일방적으로 전화하시면 번호도 아예 바꿔버릴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마지막으로 우릴 좀 봐줄 수 없겠니? 저도 마지막을 각오하고 20개 드렸잖아요. 목숨 걸고 했던 일이었다고요. 결국 남편과 시댁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았어요. 캐나다로 간 시숙님도 소식을 통 모르겠고요. 나중에라도 소식을 듣게 되면 서연튜브에 가장 먼저 알리겠습니다. 지금도 시댁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고 살지만 남편이 되려 편안해 보여요.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푸는 날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긴 사연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글이 길어졌지만 결론은 각자 위치에서 가족들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기를 겪어봤지만 가족만큼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만 하겠습니까? 이 사연을 듣는 구독자분들 가정에는 평화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